만에 빠르게 안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어요? 네. 2년 반. 이게 한 20년이 아니야. 20년이 아니야. 2년 반. 무서운 거, 사회의 변화가. 이 인공지능, 이 위험한 직업군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떤 거야? 저 같은 사람. 가방끈 길고, 뭘로 먹고 삽니다. 지식으로, 말로 먹고 삽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들을 거의 60%에서 이상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그 사람의 정보성들은 점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보면 한국은행 월마삭스에서 동일한 리포트를 계속 내요. 이 사람은 전문가들이에요. 그냥 제 개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세무사 기사 뭐 다 마찬가지인데, 세무사 미국 같은 게 터보 텍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그걸 일반인도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일반인만 쓰는 게 아니라 세무사도 그걸 쓴대요. 굳이 세무 관련된 일,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직업 세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대체하지 않을 뿐이지, 일종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얼마든지 그 직업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점진적으로 하기, 점진적으로. 이런 직업 세계의 변화가 위험만 우리에게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직업의 상대적 한창, 귀천이라고 하죠, 보통. 이 귀천을 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편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2024년 이카노미스트의 표지기사인데 블룸퍼와 노만저라고 하는 표지기사를 썼어요. 기술을 갖고 있는 일반 노동자 아니고 기술을 갖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이 재평가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미 선진사회에서 이미 그랬지만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후에 여기 나온 것처럼 AI 덕에 미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의 평가 연봉들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 제가 2023년 EBS에서 K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호주에 나왔지만 그 호주에서의 교육들을 보면 굳이 대학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업세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 아니면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찾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직업세계 경험을 하고 필요하면 다시 대학 가고 이런 사회 시스템을 다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받아들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생존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전문성을 재교육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필요한데 특히 전문가들의 경우에 그 전문가들이 재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학을 변신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은 문을 닫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제가 하나 너무 좀 급하게 왔는데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23년, 24년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미국 24년에 뉴욕 쪽에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인플레이션이 막 잦아들 때인데 물류 파업이 일어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재발될 수 있잖아요. 그 걱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갔던 사건입니다. 이때 이 항만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의 연봉을 제가 봤는데 얼마 정도 받을까요? 대략. 제가 미국에서 대학 교수하고 비추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략 얼마 정도 받을까요? 우리 아버님 앞에 계신데. 5천만 원. 1억 5천. 감각이 있으시네. 네, 거의 2억에 가깝습니다. 2억. 미국은 그 지역의 물가 수준하고 비례해서 이제 월급들을 주거든요. 그러면 보통 항만에서 일하는 분들 고등학교 졸업자도 있고 사실 기술 있으면 취업할 수 있으니까 기술계 전문 학교 나온 분들도 계시고 4년제 대학 졸업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있는데 저처럼 대학원 박사까지 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제가 미국 동부에서 교수를 한다. 교수를.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내가 교수를 한다고 하면 저분들이 2억 받는데 제가 지금 얼마 받을까요? 저는 박사까지 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저분들은 꼭 학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이전에 학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교육 경력 합쳐서 30년이 돼요. 제가 얼마 받을까요? 30년 된
교수가 동부에 가서 지역별로 다르다고 말씀해요. 동부에 있어. 아버님 또 기회 드릴게요. 5억.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갖겠습니다. 5억까지 못 받아요. 한 3억 정도 받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차이가 커요, 안 커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대학 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미국은 4년제 대학의 진학률 0.8, 인구 감소 관련해서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그리고 그 글로벌 기업들도 전부 다 학력은 요새 보지 않는다. 그 분야의 전문 경험, 소위 말해 덕후들, 그리고 뭔가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선해서 선발하고 학력은 전혀 보지 않아요. 심지어 구글이었을 거예요. 구글의 인사담당 책임자가 2016년에 타임적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아이비 대학 출신을 뽑지 않겠다. 얘네들 와가지고 혁신을 일으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학력도 안 보지만 오히려 좋은 대학 나온 사람 페널티 주겠다. 이런 얘기가 결국. 우리나라도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다. 케인나 씨 아시죠? 네. 뭐 하던 사람이에요? 회계사. 거기도 그 회계 법인 중에 KPMG 들어보셨나요? 어때요? 괜찮죠? 외국계. KPMG 회계사이시. 근데 지금 때려치고 뭐 한다? 네. 페이트. 시간. 또 이분이 자녀가 3명인데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9시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고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계사 직업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 대체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야.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래서 때려칩니다. 그걸 때려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정말 평생 하고 싶은 일 몸으로 하는 일을 좀 하고 싶다.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지금 어느 국회 연수 있는데 끝나면은 몸으로 쓰는 일을 자기가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그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도 우리 둘째 놈이 건축 쪽에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둘째하고 좀 친하게 지내서 저도 제2의 직업 현장에서 좀 땀 흘리면서 본인의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회계사 일하다 다 때려치고 자기가 몸 움직이고 땀 흘리는 거 좋아하니까 뭔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현장, 특히 건설 현장에서 보면 여자분들이 기술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근데 현장에 가서 내가 섬세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겠다라고 해서 찾은 일이 페인트예요. 이 페인트를 하는데 자기가 팀 만들어서 턴키라고 해서 자기 일정이 있을 때만 가가지고 일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일주일 내내 가서 붙어있지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좀 잡아가지고 일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고 이 일은 자기의 기술과 사회적 관계가 있으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일을 하는데 24년 초에 모 일간지하고 인터뷰한 내용이요. 자기가 회계사 일할 때보다 훨씬 월급도 많이 벌고 시간도 많고 훨씬 즐겁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베일스라고 유키즈와도 보다게 나왔는데 외고 나온 거, 연대 다니다가 지금 뭐 한다? 모비한다. 또, 이 이후에 또, 유태근, 거야, 아마 친구가, 여기도 마치 넥타이 메고 출근하다가 지금 뭐 한다? 타이, 도장하는 일을 하는데, 요 프로그램 출연할 당시에 딱 그 인턴, 딱 끝내고, 이제 정사원이 된다. 좋아가지고. 그것도 되게 공부해야 될 게 많고, 되게 세밀한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인터뷰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뭘 얻게 됐다? 직장에 아니라 직업. 내가 평생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그 일을 찾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실제 한국 건설 협회에서 매년 각 직종별로 일당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해요. 보고서를 내는데 그냥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 만에 하루에 한 28만 원 정도 받습니다. 기술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 기술자 또는 그 인터넷망 이런 거 설치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 될 것 같아요? 혹시 집에 전기공사 하신 분 안 계세요? 많이 봤다. 저희가 한 3년 전에 인덕션 하면서 기사분 불러서 일을 했는데 한 1시간 반이라고 봤습니다. 이 1시간 반이 일당이에요. 이분들은 한 번 왔다 가면 그게 일당이에요. 참고로
얼마냐? 전기기사 그 아이들 직급에 따라서 다 달라.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평균값이 46만 원, 46만 원. 평균이. 그때 저희도 35만 원인가 1시간 반 배선하고 이런 것들 쭉 해준 다음에 갈 때 수고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3호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우리 작은 놈하고 전체 그 전철안을 한 광고가 도배를 했어요. 공무원 사관학교 있죠. 저기 뭐 하는 땡땡 거기서 전기기사 자격 과정 그래가지고 쫙 붙여서 도배를 그만큼 그 분야에 일종의 관심들이 사회적 보상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다. 어떤 직업들이 살아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직업?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 다양해요. 푸드 사이언스, 음식 이런 쪽은 어떨까요? 앞으로 되게 전망이 많아요. 제가 푸드 사이언스 하는 교수님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하고 야 푸드 사이언스 앞으로 전망 좋으니까 와서 공부해. 학생들 이제 2학년 때 전공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해요. 그거 어떻게 그래요? 저 하겠어요. 식품 가공 이쪽은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도 전망이 있는 없는 직업 분야 중에 하나예요. 또 뭡니까? 어떤 직업? 조경. 이 조경 이건 다 감성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거는 로봇이나 인공지능과를 설계하는 방식에 다 개인하고 맞춤형으로 대화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결과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중요한 전문 직업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정리해 보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더 인기를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 중심 서비스 제공, 단순 반복이 아니라 항상 돌발 수용이 있는 어떤 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는,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들, 그다음에 레저 스포츠 시간이 많으니까 여행 이런 것들, 또 환경, 또 농업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전망이 있는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한 예시뿐이에요. 다양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잘하는 거, 남의 눈치 볼 필요 없고 내가 잘하는 거 중요해요. 내가 잘하는 것들을 찾고 그 내가 잘하는 것이 앞으로 사회 변화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다양성들을 좀 느낄 수 있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대화도 하고 여행도 가서 보고 실제 저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뭔가 자기가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치더라도 그 지침을 핑계로 삼지 않고 계속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런 직업도 그렇고 우리가 최근 들어 되게 강조하는 건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뭘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갖게. 그게 바로 자기 주도성. 그것을 키워내고자 설계된 교육제도가 고교 학점제도. 자기 진로를 만들고 선택하게 쭉 하는 거잖아요. 2030 교육 나침판이나 OECD에서도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사회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냐. 학교 교육이 반드시 우리 학생들에게 남겨야 될 교육의 결과물이 뭐냐. 스스로 뭔가를 추진하고 기획하고 추진하고 책임지는 그런 마음가짐과 능력 이걸 갖추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식 더 이상 제1의 가치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스스로 자기 것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기획하고 추진하고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자기 주도성이 가장 중요해요. 자기 주도적 마음가짐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실제 대학에 오는 경우 공부만 대단하게 하는 친구들하고 정말 자기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해온 친구들 완전히 면접할 때도 달라져요. 저는 20년 이상 서울대 학생들 면접을 했잖아요. 엄격하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전자의 사람, 공부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 분명 뭔가 자기가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책임지려고 하고 누구보다도 그 경력들을 입증해낼 수 있는 결과와 실제 대화했을 때 능력 15분, 20분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 그 마음가짐들이 드러나요. 교수들이 하는 게 뭡니까? 평가하는 일이잖아요. 되게 엄격한 질문을 되게 많아요.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친구는 단순히 학과 공부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실제 그래요. 공부도 자기도 학습 우리가 되게 강조하잖아요. 왜 공부하지 못합니까? 왜
그래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공부해야 될 의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인지가 있을 때 가야 자기주도 학습도 사실은 진로, 꿈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영어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자기주도 학습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Self-direct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디렉트하는 자기를 끌고 가는 이때 끌고 가는 디렉트 한다는 거는 그냥 아무데나 끌고 가면 뭐가 됩니까? 방황이 되죠. 그렇죠? 이 디렉트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를 가지려면 뭘 반드시 전제로 해야 되느냐? 목적지. 디렉션 달라고 했을 때 목적지부터 우리가 얘기하지 목적지를 전제하지 않고 디렉션을 얘기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진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 중의 기본. 내가 공부하는 의미, 내가 왜 공부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을 아이들이 갖고 있을 때 스스로 무엇인가 책임지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남아요. 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 관련해서 약간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자기도 학습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유치원로블락에서 서울대 학생들 어떻게 공부하느냐 죽어라고 엉덩이 붙이고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결과적인 거고 그만큼 시간 투자가 중요합니다. 시간 투자. 캐럴이라는 스탠퍼드 대학 그 학자가 연구한 결과,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 건데 그게 결과를 예측하는데 제일 중요한 변수가 뭐냐? 가정대강 뭐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공부한 시간이 자기 학원에 가서 공부한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 자기 스스로 인디펜던트하게 공부한 시간이 어느 정도냐? 서울대생들은 어느 정도냐? 공부한 시간 전체에서. 제가 그 연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영상을 안 보시는구나. 인기가 없는 강사. 농담이고 적어도 50%인데 자기 공부 시간 10시간이면 5시간을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적 도움을 받는 거지 외부에 의존하는 공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50% 이상 자기가 공부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하는 절대적 시간이 많아야지 뭐가 보장된다? 결과가 보장된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되고 스스로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학습이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면 반드시 외부적 도움을 받는 게 맞아요. 자기도 학습을 자기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지 못하는 부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학습에 평가하는 경우에 seeking help라고 있어요.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능력도 자기 주도성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필요해 자기가 원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요구해야 되는 거지, 끌고 다니면 돼야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뺑뺑이라고 하죠.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점차 아이의 적극성, 주도성을 뺏어가는 행위가 됐습니다. 한 가지, 이해라는 활동이 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한번 어떻게 내용들을 소화하려고 노력하는지 한번 대화 나누시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이해한다, 내용을 이해한다. 이게 되게 공부에서 되게 중요한 결과이잖아요. 이해한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이해가 안 되면 계속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이끌어가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셨죠. 우리 아버님 계속 오늘 타겟됐는데 죄송합니다.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아버님 계속 공경에 스파하는 걸 우리 다른 부모님들께서 또 안타깝게 생각을 말씀하죠.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해했다는 것은 남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건 결과적 행동. 이해한 결과가 바깥으로 드러난 행동이다. 그 사람이 저를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않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요구하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해하는 과정, 어떤 사람이 잘 설명하느냐를 보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은 보면 주요 개념들이 있죠.
어기 되게 강조하는데 구성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을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해의 시작이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해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이해라고 하는 건 그 구성 요소들과 뭘 파악하는 것, 관계, 릴레이션십,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챕터의 내용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챕터를 구성하는 사건이나 개념들 있죠? 그 개념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연결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제대로 이해한 거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그래. 차근차근 그 관계성이 잘 드러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 사람의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관계 구조의 파악에 철저하다. 그 관계 구조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답답함을 느껴요. 우리의 심적 경향성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경험한 걸 서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구조, 관계로서 처리하려고 하지 별개의 낱낱으로 처리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든다면 여기 써놨다. 저 두 문장 보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제가 좀 확인합니다. 한 달 전 나는 롯데에 당첨됐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일 가족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다. 자, 어떤 내용이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돈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롯데에 당첨돼서 야, 제주도 여행을 떠난다. 좋겠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두 내용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별개의 사실. 롯데에 당첨됐는데 5,000원짜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설령 그게 500만 원짜리라고 할지라도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는 게 6개월 전에 계획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원래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건 팩트가 아니라 팩트예요. 계획장에서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다. 팩트가 팩트로 처리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지? 관계화시켜. 관계 형성이 안 되면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그 답답함을 느끼는 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어요. 이와 관련된 되게 재미있는 영웅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실험 연구에서 수행된 글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 의미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화면 안에 짧은 글을 제시할 거예요. 짧은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우리 공부했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그랬죠?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여기 우리 아버님 여기 계신 아버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연결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간단하게 그러니까 내가 짧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표정이 경직돼 있어요. 왜? 짧은 글인데. 충분히 읽으셨죠? 특히 우리 앞에 계신 아버님 엄청 인정하고 계셔 지금. 자,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이 되셨나요? 이해하기가 쉬운가요? 아니요.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이해라고 하는 건 각각의 내용들을 서로 연결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문장은 다 이해하지만 그 문장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보면 약간 또 어떻게 연결되지? 어색함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활동을 제가 1분도 안 했는데 1분이 아니라 1시간 한다. 이 상태를. 1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을 한다. 일주일이 아니라 6개월을 한다. 1년을 한다. 다들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오은영 박사가 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엄마가 중3 딸한테 공부하는 거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야! 반복해서 계속해서 봐. 너 계속 반복해서 보면 이해가 돼.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반복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계속해요. 재미 하나도 없잖아. 그 일을 계속 하는
그거는 엄마가 얘기하고 엄마가 고마우니까 내가 하지 내 스스로 그냥 결정하라면 나 안 해.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제가 사실 10개의 OX 문제를 준비했는데 이 OX 문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80점 이상 자신 있다고 손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요. 우리 아이가 80점을 못 넣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부모님. 이처럼 하나하나 문장의 의미를 아는 것, 이건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일을 처리한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먼저 물건들을 집단으로 분류한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가 파악할 수 있을 때, 그때 내용을 이해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이 이해 활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추가적인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해 못하면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집중해 계속 반복해라. 아까 오은이 프로그램에 나온 어머니처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해할 때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 지식, 선수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은 선수 지식, 기반 지식 단단해야지 그 다음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구조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다시 만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내가 좀 어렵게 얘기했죠. 쉽게 얘기해요. 이 정도면.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읽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기반 지식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글을 읽을 때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해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첫 번째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반 지식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세탁기. 글 한번 다시 볼까요? 얼마나 달라질지? 일을 처리한 절차는 쉽게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물건들을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때때로 모두 한꺼번에 일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모릅니다. 흰색하고 책 있는 거 계속 빨면 그 흰색은 곧 바뀌기 시작하죠. 처음에 이 일을 시행할 때 대상 물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개의 조작을 통해 간단하게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터워 누르고 오토 누르면 되죠.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물건들을 분류하여 적절한 연수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결국 이 물건들은 다시 사용될 것이고 전체 절차를 반복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주차도 이렇게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어때요? 충분히 쉽게 내용들이 파악이 되죠? 그렇죠? 연결이 어때요? 이번에 잘 되고요. 잘 되고요. 이게 이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알고 세탁이라는 거 알고 이게 중요합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습관을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습이 아니야. 복습은 쫓아가는 거야. 자기 주도가 아니라 누가 주도하는 거야? 선생님이 주도하는 거, 그걸 내가 쫓아가는 거야. 자기 주도 학습은 뭐야? 내가 앞서가는 게 자기 주도 학습이야.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해식이야.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는 철저하게 있습니다. 학원 갈 때, 학교 갈 때 다 20번만 다 한번 손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본기 얘기할 때 기본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갑자기 속성으로 반에서 중간하다가 1등 만드는 법, 암기법 이런 거 하는데 이거 의미 없어요 사실은. 꾸준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단단하게 자기 실력을 가져가는 게 훨씬 성공의 확률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습이 바로 그거예요. 예습을 하고 가면 내가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도 한번 정리하고 가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 어때요? 수동적으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뭐 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파악하려고. 이게 메타 인지 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타 공부가 그거예요 사실.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되게 중요해요. 스스로 예습하는 거야. 미리 하는 거야. 하고 내가 모르는 도움이 필요한 거야. 내가 간단하게 자기 실력도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맞네? 내가 생각한 것도 맞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자꾸 자기가 생각한 뭐를 키우는 거야.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의 힘. 자기 힘을 키워요. 자기가. 남을 의존하게, 남에게 의존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예습이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예습. 스스로 맨땅에 헤딩을 해도 괜찮아요. 몰라도 좋아. 해결하면 되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가 스스로 얼마만큼 자기 공부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느냐. 부모가 보내는 학교 좋은 학원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때 스스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예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습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쪽 양천구 쪽은 선행학습 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 우리 학생이죠? 선행학습 해요? 하는 과목도 있고 안 하는 과목도 있고. 어떤 과목이야? 수학? 과학. 쉬워요? 선행학습 하는 거? 어렵죠. 그래, 하여튼 자기가 이해할 수 있으면 선행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 선행학습 사람들이 대부분이 특히 이제 그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에 가면 하는 경우를 봐요. 근데 왜 하느냐? 우리 아이가 선행학습에서 뛰어난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큰가요?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저 캐릭터 있죠. 불안한 마음, 뒤처질까봐,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구나. 앞서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구나. 근데 대부분은 거의 선행학습하는 경우가 60~70% 이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60~70% 아이들이 다 선행학습한다고 성공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교육계에 있는 사람 되게 많이 압니다. 되게 많이 아는데 대부분은 실패해요. 성공하는 경우가 0.1% 이내예요. 정말 선행학습에서 그걸 쫓아오고 거기에 혜택을 받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0.1%, 1%도 안 될 거야.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면 오히려 손해를 보시죠. 욕을 라는 얘기가 있듯이 공부는 어떻게 더 하는 게 더 성공할 확률을 더 높이냐면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가. 지금의 공부를 만들고 그 다음 공부를 하나씩 차분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예습을 할 때도 선행학습을 할 때도 몇 년 단위로 위 학년 거 공부하기보다는 그 학년의 전 학기, 다음 학기 또는 애가 정말 뛰어나다는 그 윗학년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이상 하는 것은 성공 확률을 확률적 측면에서 봤을 때 높인다 떨어뜨린다.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해야지 확률에서 내가 도박하듯이 뭐 아니면 도박 게임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적어도 걸 이상, 걸윤모 그럼 괜찮아. 괜찮지. 근데 그 단단하게 지금 실력들을 만들고 가면 눈덩이가 돼요. 그 단단함이 어려운 것들을 쫙쫙 이겨내는 능력이 가는 힘을 만들어요. 근데 선행학습의 문제가 뭐냐면 왜 실패하냐면 이 단단함을 만들지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멍이 술술 뚫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려운 내용들을 소화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기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왕창 무너져버려. 공부하는 마음도 무너져버려. 그래서 선행학습 제가 어떻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냐면 등산의 비유예요. 등산 처음에 갈 때 경사가 어때? 완만하다가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죠. 선행학습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선행학습의 의미는 뭐예요? 그 높은 난이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학습해야 돼요. 빨리. 천천히 하는 게 시간 많이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학습해야 돼요. 그럼 등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천천히 처음에 경사가 낮은 곳을 올라가다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그때 더 천천히 갈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빨리 가야 돼요. 산악자는 못하듯이. 그걸 견뎌낼 수 있으면, 이겨낼 수 있으면 제 주변에 산악장 타는 사람, 그 사람 산악장 타는 곳은 절대 못해요. 걸어가야 돼요. 그걸 했다가 저 다쳐요. 다시는 산에 가고 싶지 않아요. 않게 돼요. 어떤 친구들의 경우에 필요한 거예요. 선행학습은 원래 영재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뛰어난 아이들에게 그 교육의 기회를 미리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친구들은 가능해요. 시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나요? 맨 왼쪽이 누굽니까? 백강이요. 제일 오른쪽이 우리 오늘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송유근. 가운데 있는 인물은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배출한 인재 중에 제1의 인재, 시대의 인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뛰어난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김웅영 씨.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대단한 사람. 대단한 IQ 점수 지금도 기록 보유자. 2015년 세계 살아있는 10대 천재 할 때 스티브 호킹하고 같이 10대 천재로 선발된 사람. 그 다음에 3살 때 미적분 투고 이건 기본이었고 4개국어 했고 6살 때 일본 가서 IQ 테스트를 하고 동경대 다니는 형님들하고 미적분 문제 후지 TV에 나와가지고 그 경연을 해요. 경제가. 처음부터 그냥 형님들 다 누릅니다. 다 눌러요. 그리고 8살 때 미국 정부에서 나사에서 김웅영 씨를 데리고 가요. 8년 동안 나사에서 항공우주 개정 연구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그러면 중2병 때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지금 삶은 되게 건강하게 자기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분이에요. KBS 360도에서 강연을 한 중인데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을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돼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강연한 바도 있고 한번 찾아보시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시대입니다. 시대. 이 정도 되면 뭐 해야 돼요? 이 정도 되는 인물은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선행 반드시 이거는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되면 선행학습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언어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해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연구 결과도 그래요.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보통 3살 때쯤 되면 이제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막 시작되면서 구체화되는 단계에 있는데 3살쯤 돼서 내가 동화책을 이전에 막 읽어주고 그랬는데 걔가 갑자기 책을 읽고 혼자서 울고 있더라. 울고 있더라. 그 얘기는 뭐야? 스스로 그리는 법을 알았다는 그만큼 이해력이 뛰어나다. 적어도 5살 이전에 적어도 3살은 그렇더라. 5살 이전에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아이가 책 읽고 웃고 울고 책 읽는 걸 좋아했다.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하세요. 그 아이들은 반드시 그래요. 그 아이에게 선행 학습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교육적인 방제. 그렇지 않으면 단단하게 하나씩 맞춰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인간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죠. 결과가 안 좋아요. 그 이유는 자기주도 방식으로 인간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는 이게 4가지가 있죠. 마지막까지.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을 학생들한테 들어가면 바로 인간 틀어놓고 어때요? 그냥 들어. 그건 수동적인 자기주도 학습에 끌려가는 학습이에요. 그걸 따라서 그냥 인간 틀어놓고 공부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요.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공부했다는 일종의 심정 만족감만 줍니다. 만족감만. 어떻게 하냐? 처음 뭘 해라? 자기 스스로 공부해라. 저게 자기 스스로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인강을 듣는 것은 하나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다 정리를 하고 그 정리가 끝난 다음에 들어야 돼요. 끝난 다음에. 그래야지 자기가 주도가 돼서 인강의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또 평가하고 공고히 하는 일련의 과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거 다 하죠. 문제를 풀고 내가 틀린 거 오답 노트에 다 적어요. 그것만 하면 안 돼. 그거는 80점짜리. 우리 아이가 90점, 100점이 되고 그다면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 한다? 분석. 문제가 거기 나왔잖아요. 그럼 문제가 왜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 맞았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도 80점 이상이 돼. 근데 90점, 100점이 나오려면 그 문제가 여기서 왜 다뤄지고 있느냐, 왜 자주 발생하고 얘가 왜 심화 문제에 들어와 있느냐,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문제를 구성한 요인들 있죠. 요소들. 그건 다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야. 그 요소, 개념들, 사건들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파악해. 그게 문제를 분석하는 거야. 그냥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야.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가면 온전히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온전한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야 한다.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공부한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뒤에 걸 공부하고 나면 지금 현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바로 넘어가는 우를 절대 범하지 마라. 공부는 철저하게 해결사고입니다. 지금 있는 거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습관, 마음가짐을 갖고 공부해야지 그 힘이 단단하게 되는 거지. 지금 모르는 게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 안 돼요.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이해되고 넘어가요. 그게 더 좀 느리더라도 지금 현재는 더 빨리 가는, 나중에 또 깊이 가는 공부. 인강의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기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 분석해서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모르는 게 있을 때 인풋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야. 그렇죠? 자기가 모르는 게 있는 상태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학교에 요구할 게 하나 있어요. 실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데가 있고 지역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질문교실 좀 운영해달라. 방과후 학교 많고 질문교실. 애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편안하게
아, 시험인지 모르겠어. 하는데, 어? 가서 물어볼 때, 편안하게. 과학 공부 물어보는 거 있잖아, 그렇지? 물어보고 싶은데 막 물어볼 때가 마땅치 않지? 그래, 그렇게 물어봐. 교무생한테 선생님 많잖아. 근데 질문교실 따로 있으면 가서 어떻게 예약한 다음에 그 시간에 예약할 수 있잖아요. 그냥 기다릴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약하고 가서 질문 받는 공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정당한 거, 그리고 학교가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우리 부모님도 관심을 가지고 요청. 그럼 ITS 공부가 모르는 게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편안하게. 뭐 교무실 선생님 있나 이렇게 보고 간 거보다 예약하고 또 가서 예약했습니다. 뭐 질문 미리 갖다 보내주면 선생님이 다 보고 얘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파악해서 도움도 주고 얼마나 윈윈하잖아. 학교 가면 재미도 생겨. 난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실제 사교육업체 중에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컨셉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망했죠. 왜? PT 때문에. 참고로 이게 요구가 있는 거예요. 수요가 있는 건데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으니까. 근데 PT 통해서 묻고 할 수 있다.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뒤에 제가 또 성장과 관련해서 좀 준비한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부모님들의 자유소리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근데 이 스마트폰은 어른들도 이겨내기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할 때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의 생활의 일상 여기 습관에 있어서 뭔가 그 리듬을 깨는 일을 가능하나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스스로 뭔가를 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기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스마트폰 다른 거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냐? 안 돼요. 어른도 안 돼요. 옆에 있어. 계속 보고 계셔 아버님. 그치? 원칙을 정해서 지켜야 돼. 근데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그 아이들이 자기 절제하는 그 습관들을 키우는데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뭐냐?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 실제 연구가 되게 많아요. 같이 원칙을 정하고 모든 사람이 지키는 그런 과정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 원칙을 정하고 원칙들을 지켜. 근데 계속 뭐 하지 말아라 이야기만 하고 부모님은 계속 하고 있고 이러면 아이들은 보는 데서는 미안하고 또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을 들어야 되니까 치워놓을 줄 몰라도 안 보이면 바로 보게 됩니다. 실제 공부하면서 스마트폰을 옆에 놓고 스윗이 칙하는 학생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60%. 계속 열어놔. 그치? 솔직히 얘기해. 공부할 때 열어놓고 언제 누가 나한테 연락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열어놓은 친구들이 60%. 그래서 그 스터디 그 관리형 가면 다 뭐예요? 그거 갔다가 반납하잖아. 다 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른도 그래. 나도 때를 저울에 갖다 놔야지 너 옆에 있으면 보게 돼 있어요. 마시멜로 테스트에서 얘기해 주는 게 그거야.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려만 놓아도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너 눈앞에 있으면 그냥 바로 참지 못하고. 두 번째, 마시멜로 관련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이 마시멜로 테스트에서도 아이들의 기분 좋은 일들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오래 기다려. 눈앞에 오면 나도 기분 좋은 일, 그거 상상하면서 좀 기다려. 15분, 그럼 2개 줄게. 이러면 기분 좋은 일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마음속에 두고 있던 애들은 다 기다려요. 근데 그런 얘기를 주지 않거나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15분 기다려 한 친구들이나 또 두 번째 지난주에 있었던 속상한 일, 속상한 일 있지 엄마가 했던 그 속상한 일, 아쉬웠던 일 그거 한번 생각하고 있어봐. 딱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도 참을 수 있어. 이런 경우에 참을 수 있느냐? 그냥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은 조건의 경우에 보통 아이들이 먹더라도 한 7에서 8분을 기다려요. 8분이 맥시멈 그때는 아무 찾기가 먹어. 근데 그런 지난주에 있었던 슬펐던 일, 아쉬웠던 일을 생각하도록 했던 애들은 7, 8분은 절대 못 기다리고 1, 2분 내에 바로 에이씨. 그게 뭘 의미해요? 마음이 어때야 돼요?
즐거워야 돼.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자꾸 쫓기고 힘들고 하면 그런 유혹, 충동,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가질 수 없다. 일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그래서 아이들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근데 이렇게 친구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 것들 보장해서 그 시간은 한 3-4시간 딴 시간 쓴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에 엄청난 방해를 받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기에게 자유권 주고 책임을 지도록 한 거니까. 주중에는 대신 뭐 하다? 친구들이 어디 가자고 해도 그는 와야지.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말에 보자. 그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 좀 즐거운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 제가 옛날에 2012년 부모라는 S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저 다큐멘터리 보신 분 계세요? 한번 꼭 보십시오. 지금 다들 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제가 서울대 학생들 조사 연구 결과를 같이 브리핑한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입학생들 보면 처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를 잘한 친구들, 계속 잘한 탑에 있던 친구들은 한 30% 정도 돼요. 30%. 그렇게 많지 않죠. 전부 다 그냥 잘했을 것 같잖아요.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초등학교 되게 잘하다가 남학생들이 주로 올 때, 중2 때 슬럼프 똑 빠졌다가 다시 마음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 거기도 한 20에서 25%. 또 초등학교까지는 뭐 중간 정도였는데 조금씩 계속 열심히 해서 계속 향상된 친구들. 거기도 한 20에서 25%. 또 유형이 되게 큰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다가 중학교 말 좀 작심하고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해서 고등학교 때 정말 좋은 성적을 얻는 친구들 8.9 한 10명 중에 1명. 자, 이 친구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공부를 초등학교 때 계속 탑에서 잘한 친구들이나 스노프에 있었던 친구나 꾸준히 내가 노력해서 향상된 친구들이나 진짜 게임방에서 게임놀이 하다가 나 진짜 공부해야겠다가 작심하고 진짜 누구죠? 장승호 변호사 같은 공부가 제일 쉽다. 그래서 노동일 하다가 공부해서 대학 가겠다 결심하고 공부가 제일 쉽다. 그런 얘기 한 분이 있는데 그렇게 고등학교 와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친구 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다 어디서 있다? 어디서 얻었다? 친구? 선생님? 아닙니다. 다 누구? 부모님.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죄송함, 그리고 감사. 이제 그 부모님하고의 신뢰관계 기본 바탕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신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 아이 마음속에 나와 있고 그 마음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상대, 지금 이야기 못하고 있더라도 누굽니까? 친구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실 바깥 환경. 오늘 이렇게 얘기 듣고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한번 실천해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신뢰, 믿음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우리 아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부모님이 어디 좋은 행사에 갔다 오셨나? 뭔가 하나 듣고 왔나 봐. 또 다른 고급진 소리를 하시네. 이러고 오른쪽 왼쪽으로 흘려보낼 갈 수 있는 마음으로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경험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평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같이 공부도 그렇고 앞으로 진로도 그렇고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그 어려움을 딛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끝나면 저희가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 또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